노유진의 정치 카페.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스승이시죠. 신용복 선생님께서 지난 15일 별세하셨습니다. 오늘이 발인인데요. 20년 20일 감옥의 어둠과 고통을 시대를 밝히는 성찰과 희망으로 우리들에게 남기고 떠나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또 잊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85회 방송 오프닝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노회찬 유시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변함이 있네. 지진 교수 돌아오셨네. 지금 그 노 대표께서는 이제 연결식장에서 바로 오셨죠? 예, 지금 바로 왔습니다. 예, 복장도 지금 예, 검은 양복 입으시고 검은 넥타이 매셨는데 어땠습니까? 예. 예. 예, 뭐 작년 5월에 우리 이 정치 카페에도 그 테라스 쪽에 새 책 나왔었을 때 담론 한번 출연을 하셨죠. 너무 다행입니다. 그때 우리가 육성으로 그렇죠. 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어서. 네네. 뭐 선생님은 가셨지만은 여러 가지 그 선생님의 어떤 철학이나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마치 살아계실 때처럼 많은 분들이 좀 한 번씩 더 생각하고 성찰하고 또 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회를 좀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으로서 역할을 계속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글이 다 남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신양복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몰라도 글 보고 이제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교보문고 그 데일리 베스트 기록을 보니까 1, 2, 3위가 다 예.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예. 이것도 강의하고 또 뭐가 있더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1등이고요. 예. 2등이 강의. 예. 또 이제 그게 11년 전 작품이죠. 그리고 작년에 나온 담론. 담론이 이제 그 부제가 마지막 강의거든요. 네. 맞다. 예. 그래서 그 세 권이 1, 2, 3위 돼 있고 이제 그 뒤에 나무야 나무야라든가 다른 책들 네. 그런 것도 좀 올라 있던데 이제 말씀이 그대로 활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전에 두 분 뵈셨죠? 저희야 뭐. 네. 예. 저는 딱 한 번 뵀는데. 그래요? 그 성공회대 교수 하실 때 그때 그 강좌 시리즈를 기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초청 연사로 한 시간 맡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뭐 그 노원구에도 몇 번 오셔가지고 대중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 리영애 선생님 그리고 신영복 선생님. 그러니까 뭐 전설이죠. 네, 신영복 선생님은 이제 1968년도에 육사 교관 시절에 이른바 통역당 사건으로 이제 사형 선고 처음에 받으셨다가 무기로 감형이 되고 해서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이미 10년 넘게 제가 78년도 입학했을 때 이미 10년 넘게 감옥에 계실 때였고 이제 1988년도에 석방이 되셨죠. 제 기억에 그런데 88년 8월 15일. 예, 네. 그 특사로 나오셔가지고 그 저희가 그때 민주화 후에 그 독재 정권 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 그 추모비 만드느라고 글씨 받으러 가서 처음 뵀어요. 저는 그때. 예. 예. 그 대중들도 그 소주죠. 처음처럼. 예. 어깨동무체라고. 신영복체. 예. 신영복체죠. 글자가 글자끼리 이렇게 서로 기대서 그 뭉쳐진 글자가 하나의 어떤 기호나 어떤 그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그런 독특한 서체를 만드신 분이죠. 예, 소주가 이제 보통 우리 서민들의 술인데요. 거기에 이제 잊지 않을 이름으로 거기 좀 새겨져 있고요. 저는 그 문성근 씨 있지 않습니까? 영화 배우. 예. 그분이 연기 배울 때 일화가 생각나요. 이분이 이제 뭘 하나 갖고 와서 연기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시를 하나 뽑아갔는데 그 산문 하나 뽑아갔는데 그 신영복 선생님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하도 오래 있으면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가 많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예. 그 연기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무슨 글이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신영복 선생님 글이라고 했더니 뭐 사상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다라고만 생각하고 한번 연기를 해보라 그러더래요. 그게 이 치아 얘기가 그 책에 나오죠. 예. 감옥에서 이가 안 좋아져서 뽑았는데 물어본 거죠.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냐고 뽑은 이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넣어서 보관한다 그러니까 이빨이라도 출소시키라고. 예. 이빨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교도소 담장넘으로 운동 시간에 내 몸의 일부가 자유를 얻었다. 그게 참 네. 저절한 얘기죠. 네.
사실 그 이번에 돌아가시게 된 그 원인도 이제 그 피부암, 흑색종이라는 피부암 중에서 흑색종이라 해가지고 주로 서양에서 이제 백인들이 많이 앓는 그런 거라 그래요. 햇빛 부족한 거 아니에요? 햇빛 부족. 그래서 그게 몇십 년 동안 그 암세포가 자란 거죠. 20년 동안 햇빛을 하루에 운동할 때나 빨래 낼 때 정도나 볼 수 있는. 방에 하루 20분 빛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있죠. 책에 보면. 사실 지금도 그런 감방이 대부분이긴 한데 하늘을 못 보게 해요. 사실 제일 답답한 게 하늘을 못 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 갈증이 없는데 감옥에 가셨을 때 제일 갑갑한 건 뭔가면은 빨래 낼 때나 뭐 운동할 때 하루에 1시간 정도 말고는 하늘 자체를 안 보이게끔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 청취자 여러분들은 통역당 사건이 뭔가 하실 텐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중권 교수가 후배고 제가 선배예요. 선배가 이제 공부하는 모임 좀 하자 그래서 진 교수가 나하고 같이 모임에 갔어.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형이 이북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제일 일본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북에 갔다 온 그 사람의 동생하고 관계 있는 친구가 선배여서 따라서 공부 모임을 몇 번 갔는데 그게 이제 20년이죠. 그게 이제 통일혁명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20년 2개월을 감옥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일혁명당이라는 실체는 실제 존재하지는 않았고요. 그 이북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 만난 뒤에 내가 이북에다가 내가 누구 만났는데 걔는 앞으로 내 말 잘 들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 보고를 갖다 해버리는 그렇죠. 그것도 과장해가지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다 같은 뭐 당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씌운 거죠. 참 20년이면 엄청난 세월인데. 20년 2개월을 그 선배 잘못 만나서 공부모임 몇 번 갔다가 20년 2개월을 징역을 살았다 그러면 저는 신영복 스님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대가 불과 50년 전이에요. 그렇게 50년도 안 됐잖아요. 50년도 그렇죠? 안 됐죠 사실. 진짜 어떤 울분 같은 게 생기고 그래요. 지금도. 박정희 되죠. 그게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 시절 아니에요. 정말 근데 이제 그때도 참 많은 분들이 또 계셨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참 좀 사형당한 분들 뭐 또 있고 그 사건도 사형당한 분들이 있었죠. 통일혁명당 사건도. 근데 정말 처음처럼 한결같으신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전공도 경제학이셨는데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가르치는 교관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그분 가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그분이 남기신 책들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20년의 그 감옥 생활을 성찰로 승화시킨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감옥 생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신영복 선생님의 책은 없죠. 그리고 그렇다고 봐요. 다른 사람이 또 감옥을 20년 2개월 살았다고 해서 그런 책이 나오는 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감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영복이라는 한 사람과 그리고 그 시대의 비극 이것이 만나서 우연히 만나서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 이게 그 책들이죠. 참 귀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의하고 담론하고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책이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 책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아직 못 접하신 분들은 꼭 접해 보셨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노혜준 정치가 85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평론가 강헌입니다. 12년 전 저는 대동맥 박리로 쓰러져서 그야말로 생사의 문턱에 선 적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것이 제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22개의 한자에 대한 이해만으로 명리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쓴 책이 명리 운명을 읽다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명리 운명을 읽다.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나왔습니다. 진도에서 자라는 자연산 돌미역, 곱창김, 다시마. 해초 명가에서 판매하는 해초들은 아무리 비싸도 무조건 좋은 원초를 쓰고 있습니다. 기르기 까다로워 많이 수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초 명가는 영양가 높은 제품을 여러분들의 밥상에 올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김, 미역, 다시마를 저렴하게 진도 해초 명가에서 만나보세요.
오직 진도산 제품만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특판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받는 분이 행복해하는 좋은 물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진도 해초명가를 쳐보세요.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안녕하십니까. 타임라인입니다. 2016년 1월 18일 지금 오후 3시 좀 넘었네요. 오늘 타임라인은 아무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많은 정치적인 일들 중에 예. 역시 최고 존엄의 말씀이 제일 예. 큰 일 아니었을까요? 예, 좀 최고 존엄이 두 분이 계신데 남과 북에. 아예 북은 말고 우리 남. 타임라인 남쪽에 그 대통령이 1월 13일 날 며칠 지나긴 했습니다만 워낙 최고 존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꼭 씹어서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이전에 좀 이렇게 우리랑 언어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역기가 오늘 좀 구글로 한번 돌립시다. 트랜슬레이트. 구글도 이건 못해요. 네. 네. 이걸 영어로 하거나 중국어로 바꿀 수는 있는데 네. 한국어를 한국어로 전환하는 통역기는 없더라고. 네, 유글이라고 있습니다. 유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신년 담화문하고 이제 일문일답 한 거 있습니다. 그거 통역을 좀 해드리려고요. 지금 며칠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이상하게 제대로 된 통역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두 분, 우리 진 교수는 독일 계셔가지고 이거 보셨어요? 저는 조용히 잊고 지냈습니다. 좋았겠다. 그저 응팔 줄거리를 궁금해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대통령 담화보다 응팔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는 그거는 비국민이지 국민된 도리가 아니지. 응팔은 그게 훨씬 시청률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대통령 담화보다. 그렇죠. 몇십 배가 높을 텐데. 한 10배 이상 될 걸요. 그렇죠. 그게 마지막 게 거의 20% 나왔다는데. 예, 19점 몇 %. 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진도 못 나갔거든요. 4주를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4주치를 갖다 어제 밤새 가지고 지금 시청하고 왔습니다. 한가한가 봐. 노 대표님 이 담화문 우선 들으시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내용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식사도 잘 못하고 밤잠도 잘 못 잔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시 얼굴을 봤더니 진짜 못 자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부었더라고. 그럼 혹시 뭐 보 땡땡의 후유증 이런 건 아닐까? 글쎄 뭐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스스로 이렇게 열받고 뭐 그래서 이 뭐 위안을 받기 위해서 뭐 일변에 이런 데 가지고 또 댓글 보고 이렇게 좀 위안을 얻고 이러면서 밤을 좀 많이 새시는 게 아니냐.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보니까. 예, 담화문이 사실 뭐 제가 그 타임라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담화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사실 작년 연초에도 잘 통역을 해드렸어요. 우리 번역은 되게 충실하게 일단 기본으로 해야죠, 그죠? 그쵸? 원문에 충실하게. 그래서 우선 제가 좀 담화문의 핵심 구조를 조금 다시 한번 좀 환기하고 기억을 살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에서는 오간 얘기 포함해서 얘기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이 담화문은 기본 구조가 되게 명료하게 돼 있어요. 담화문의 주제는 안보위기 그리고 경제위기의 상황과 그 극복 방안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는 거였어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은 다 없어도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안보위기 모두에 그래요. 새해에 뭐 희망차고 밝은 새해가 돼야 되는데 북한에서 핵실험했고 국회에서 법 통과 안 시켰다. 그거 두 개 때문에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왔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동렬에 그냥 놔버렸어요.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이 담화문 구조더라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 줄기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위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핵심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이게 이제 그전에 8.15 남북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 당국회담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낸 것이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성과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건 나중에 문제는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증거로 탈북자 증언을 소개를 했는데요. 뭐 그 처음에는 좀 아닌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진실이라는 걸 깨닫고 탈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록을 하나 남겨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다. 맞아요? 전체주의가 진실에 기초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아니 이 말은 맞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야지 자기가 할 얘기가 아니지. 아니 그 전체주의라는 게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양성을 다 억압한 거잖아요.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진리라고 굳게 믿으니까. 굳게 믿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전혀 어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사실은 다양성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핵실험과 관련해서 두 번째 거는 중국에 대해서 이거 뭐 옆구리 찌르는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렵고 힘들 때 손잡아주는 게 최상의 파트너다. 나 좀 도와달라는 얘기죠. 네. 중국한테. 그 말이에요. 중국이 안보리 상임 미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중국. 대북 제재를 하려면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한테 요구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미일하고 같이 노는 가운데 중국을 좀 배제시켰잖아요. 적대시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사드 배치도 검토하겠다고 사드 얘기를 했어요.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국 보고 친구면 손 좀 잡아줘 안 잡아주면 사드 배치할 거야. 아니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나는 어렵고 힘든 게 김정은 정권이 아닌가. 지금 중국이 북한 손을 잡아주고 있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핵실험과 관련해서 B-52 전략폭격기 전개라고 했는데 그 군사 용어가 이런 건가 봐요. 전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떴잖아요. 예. 그게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결연한 의지 표현이고 북한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 단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 이게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안보 위기에 대한 대처법이에요. 그죠? 이게 대북 확성기 방송이 효과 있는 수단이다. 그다음에 중국이 뭐 좀 해라. 그다음에 미국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 맞춰서 테러 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줄기가 경제 위기에 대한 건데요. 되게 재밌어요. 2014년도에 IMF하고 OECD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 정부에 이거에 입각한 성장 전략을 G20, G20 국가 중에 최고로 평가했다. 그 얘기하고 우리 잘해왔다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게 재작년이잖아요. 작년 말 G20 정상회의에서 성장 전략 이행 점검 평가를 했는데 원래 계획은 1등이었는데 평가가 이거 2등 했다. 예. 2등한 게 이게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안 만들어줘서 그렇다.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 안 시킨 법 중에 대표적인 게 노동개혁법인데요. 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을 쭉 칭찬을 하고 해놓고 나서 반대라면 파견법 하나는 빼고 나머지 4개라도 해주라. 이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거 원시화법 이것도 아직 통과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돼야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거 아무 근거 제시 없이 그냥 이렇게 무려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인데 이거를 안 해줬다고 해서 또 이제 국회를 욕했고요. 그러면서 월남 폐방 얘기를 했어요. 월남이 폐방할 때 지식인들이 귀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 정치에 무관심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망한 거다. 이 경제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 못 이겨낸다. 이 순간 국회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 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쳐주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국민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 마지막 거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떤 거요? 월남이 패망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 태어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지. 나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이거 굉장히 외교적 신뢰죠. 이거 베트남어로 번역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분의 인식이 딱 70년대 중반에 딱
고착돼 있다. 월남 패망 당시에. 거기 고착돼 있다라는 그런 측면 하나 볼 수가 엿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교적 신뢰가 될 수 있다라는 정상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1975년 4월인가 그랬죠. 월남 패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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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노 대표님은 고3 때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질의응답 뭐 주제만 말씀드리면 뭐 재밌는 거 아세요? 그 질의응답할 때 이게 그 문서가 돌았잖아요 이미. 질의 순서까지. 하고 여지. 그래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트위터로 자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대로 다 갔어요. 이게 외신에서 이 국가원수가 이렇게 기자회견 하고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을 미리 정하고 심지어 질문 내용까지도 저쪽에서 컨닝하는 이런 코미디는 없다는 거지. 내가 독일 가가지고 이게 언론이냐라는 거예요. 독일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넘어지더라고요. 아니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트윗에 나온 그 순서 그대로 질문이 그 질문할 기자 그 소속 회사 이름까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안 그러고는 이 질문 다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또 마치 각본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냐. 또 하나는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진짜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아픈 거지. 아니 그 다 선서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 질문하실 분 할 때 기자들이 또 여기저기 손을 들어. 그러니까요. 기자들도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한 거지 같이. 나 그 부끄러운 일들이야. 그 사람들도. 정해진 순서대로 손 들면 되지. 진짜 재밌는 풍경이에요. 그렇죠. SNL에서 코미디 같은 얘기. SNL이죠 그냥. 네, 이게 진짜 이 밤에 코미디 프로 해야 될 건데 이제 질의응답에 중요하게 오간 것만 제가 축약해서 소개를 하면 이제 그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거요. 그 이따 이거는 역사전쟁 우리 저자 초대해서 지금 이 얘기 나눌 거니까 그때 자세히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 뭐 왜 인기 좋냐 뭐 이런 거 재치문답식으로 넘어갔고요. 누리 예산 지금 보육대란 때문에 이것도 답이 돈이 많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교육감들이 안 해서 그렇다. 이거를 정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교육감 탓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입장. 뭐 그런 정도가 이제 질의응답에 오간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요. 이걸로 소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담화문하고 질의응답 소개는. 이제 좀 이제 번역기를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제일 큰 의문이 대통령은 왜 저런 담화를 발표하지? 그리고 담화에 나와 있는 저 대통령의 주장은 다 옳은가? 옳은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제 우선 이제 핵 문제는 좀 이따 보고요. 그 경제 위기 관련해서 정부와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국회가 일을 안 해가지고 엉망됐다는 얘기. 이거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관한 거예요. 2014년 IMF하고 OECD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 전략을 G20 국가들 중 최고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중간 점검에서 또 2등으로 받았고 그 아쉬움을 막 절절하게 토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일까? 어떨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응? 아니 뭘 근거로 최고로 평가했다는? 아니 그러니까 뭐 인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IMF가 이런 거 평가하는 데인가? 그러니까 인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평가문이 나오거나 그랬다면. 제가 인용이 없더라고. 이게 이제 참 이게 좀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OECD나 IMF가 등수 매기는 거 잘 안 하거든요. 나라마다 다 천차만별한데. 그렇죠. 학생들한테도 안 하는 나라. 더더군다나 전 세계 제일 선진국인 G20 모아놓고 정상들 모아놓고 거기서 뭐 그 성장 전략 평가에서 1등, 2등 순서 매기는 걸 할까? 웃기죠, 그게 좀. 이거 전에 우리 한번 작년에 이 G20 다루면서 한번 언급했던 건데요.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근거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2014년 11월에 이제 그 호주 브리스번인가 거기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갔다 왔어요. 그 직후였던 12월 1일, 2014년 12월 1일에 기획재정부가 오프라인 배포도 하고 온라인에 홍보자료도 올렸어요. 예쁘게 표지 달아가지고 G20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 이런 홍보자료를 냈더라고요. 여기 이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지난 11월 16일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G20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 맞춰 각국이 제출한 성장 전략을 검토한 IMF와 OECD가 아니고요. 월드뱅크예요. 이 자료에는 IMF하고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3개년 정책을 G20 회원국 중 1위로 평가하였습니다. 경제발전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한국의 GDP 재고 효과는 2018년 기준, 그러니까 이때가 2014년이고 3년을 하고 나면 2018년이 될 거 아니에요. 2018년 기준 60조 원, GDP의 4.4%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수치는 G20 전체 평균값인 2.1%를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제가 근거를 뒤져봐도. 참 황당한 게 그걸 또 1등이라고 한 거는 자의적으로 매긴 점수. 자기가 먹인 거잖아요. 1등 맞아요. 계획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성장률 재고 효과가 제일 높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걸 뭐냐면 1등이라 부르나? 가정법이에요. 예. 성공적으로 이용될 경우라는 가정법이 있고 계획이라는 게 다 가정법이지.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 GDP 성장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사는 나라일수록 낮을 수밖에 없잖아. 아니 어쨌든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들에게 그 학습 계획 내놔봐 해가지고 그렇죠. 다 내니까 이 계획대로 된다면 너는 다음 학기 1등이야. 그거지.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다음 학기 1등이 아니고. 그렇잖아. 이거는 아직 3개년 계획이니까 지나간 게 아니잖아. 앞으로 다가올 3년의 계획이잖아요. 1등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근데 평균 95점 맞는 학생은 석 달 후에 96점까지 올리겠다고 그랬고 그렇죠. 1점 성장을 이제 계획을 세웠고 한 60점 받던 학생이 다음번에 제가 70점 받겠다. 89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0점에서 89점으로 그렇게 29점 된다면 올린다고 계획을 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죠. 이제 계획을 쫙 받아본 다음에 지금 계획서를 볼 때 이제 석 달 후의 성적과 지금 현재 석차 사이의 간격이 제일 큰 계획서는 박근혜의 계획서다. 그러니까 내가 1등이야. 그러니까 가장 비현실적인 계획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1등이 아니라 이제 그게 계획서대로 해가지고 또 될 경우에 제일 많이 오르는 셈이 된다. 그렇지. 그 얘기지. 스스로 이 계획이 얼마 정도의 GDP 성장을 가져올 거라고 주장한 그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나라라는 게 한국이. 그러니까 가장 뻥을 많이 친 나라다 이거잖아요. 평가를 안 하겠어요, 내가. 나는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OECD, IMF하고 월드뱅크에서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에요. IMF하고 월드뱅크가 이 20개국의 계획을 다 받아서 검토했는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계획을 다 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계획들을 다 봐서 G20 전체 평균값을 내봤더니 2.1%야. 근데 우리는 4.4% 계획을 낸 거예요. 계획서상으로 우리께 제일 좋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토의 주체가 IMF와 월드뱅크가 아니고 청와대가 검토한 거네. 그렇지. 청와대 비서실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음. 예, 아무리 봐도 IMF하고 월드뱅크에서 1등, 2등을 정해준 바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계획서만 받은 거지. 근데 등수내기 좋아하는 우리 여기 특히 기획재정부는 그 소위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던 학생들이 행정고시 봐가지고 많이 가 있잖아. 그래서 등수 내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이걸 1등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아무 근거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대통령 연설문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나?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중간 점검을 했는데 2등이다. 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것밖에 안 나와. 이행 중간 점검에서 2등을 했다. 그 외에는 아무 자료도 제시된 게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담화문에는 IMF와 OECD라고 그랬는데 이 기획재정부 자료에는 IMF와 월드뱅크야. 이것도 안 맞아.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이런 것을 토대로 대통령 담화문을 작성을 하고 국회만 일을 똑바로 했으면 중간 이행평가에서 1등 했을 텐데 아마 G20 국가의 성장률이 대부분 우리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 3배 되는 나라들은
2%만 성장해도 고성장이라 그래요. 엄청난 거지. 우리는 작년에 3%가 안 됐잖아요. 대개 3% 내외 수준밖에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란 말이야. OECD 국가 중에서는 G20 국가 중에서는 제일 못 사는 나라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 멕시코 이런 나라니까. 멕시코도 G20에 있나? 없을걸? 하여튼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최경환 씨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 담화문에 또 들어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사태를. 이거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에 어떤 칼럼니스트가 대통령은 모른다 이런 제목으로 썼더라고요. 대통령이 알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뭐가 뭔지 몰라서 하는 거다라고 진지하게 칼럼을 썼던데.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래요? 대통령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거. 예. 써준 대로 읽는 거지. 근데 제 생각은 이 얘기 해도 모를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뭔 말인지. 뭔 말인지 우리 이거 녹음 떠서 청와대에 가서 들어드려도 우리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야. 모르고 아니야 여하튼 그거 여하튼 1등 아니야. 1등인데 왜 자꾸 12건이야. 나라가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놈들이야 좌파들은 이런 거지. 아니 진짜 이거는 수준 이하 아니에요? 네. 이게 뭐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 경제를 피부로 느끼잖아. 신문 지상을 봐. 지난 보수고 진보고 간에 경제 잘 된다는 얘기가 없었거든. 근데 1등이다. 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많이 속아요. 그거는 사실은 똑똑한 대통령도 속거든. 제가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인가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국회 시정연설 중에 보건의료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1조 원이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걸 국정과제위원회로 만들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하고 대통령 보고회도 몇 차례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게 민관합동위원회인데 정부 쪽 간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고 또 민간에도 간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장관 가자마자 그 1조 원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냐 물어봤죠. 그 이제 그때로는 기획재정부가 아니고 재경부, 그때는 재정경제부인가요? 재경부에서 나온 데이터래요. 그래서 재정부 국장한테 물어봤죠. 회의 중에 제가. 이거 재경부에서 이 데이터를 냈다고 그러는데 출전을 밝혀보시오. 그랬더니 연구보고서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든 연구보고서냐, 제목 뭐냐 물었더니 다음 회의 때 보고 드리겠다고. 다음 회의 때 왔어요. 한 달 후에. 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민간병원의 연구보고서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민간병원은 어디 미즈메디 병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래요. 노성일 씨. 그래갖고 그러면 미즈메디의 연구보고서라면 틀림없이 정부 데이터를 근거로 이걸 산출했을 텐데 미즈메디 병원이 우리나라 외환 관련 자료를 못 가지고 있지 않냐. 틀림없이 한국은행 자료나 이런 걸 참고했을 텐데 미즈메디 병원의 그 연구보고서에는 이 1조 원이라는 수치의 산출 내역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산출 내역이 되는 데이터들을 어디서 가져온 걸로 밝혀졌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을 팍 냈죠. 아니 이렇게 불분명한 데이터를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넣고 이렇게 회의 자료에 맨날 넣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산자부 장관을 하는 정세균 장관이 같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놓으면 정부 공문서 전체가 불신받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직접 조사했죠. 지시해서 한국은행하고 협조해가지고 그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교민 말고요.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환정 기록을 데이터를 조사해서 해봤더니 적자폭이 56억 원이더라고. 56억 원. 1년 동안요. 그래서 이 56억 원 정도는 곧바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컨소시엄을 민간 합동으로 만들고 그래서 바로 흑자로 전환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나중에 그 보고를 받고 징계하라고 그랬어요. 책임자. 근데 재경부에서 징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관료들이 짜고 하는 거예요. 관료하고 밖에 짜고 하는 거예요. 밖에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노 대통령처럼 상당히 머리 좋은 분이잖아요. 아니 뭐 정치적으로 싫어하더라도 그거 인정할 거예요. 그런 대통령도 데이터가 그렇게 올라오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정연설 와서 읽는 거라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번 담화문에 이거는 정말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일국의 대통령의 담화문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것만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야 뭐 뻔한 거죠. 뭐 저기 부실 자재 가지고 엉터리 공사하듯이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정말 대통령이 속는다고 얘기해야 될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언론들이 이런 걸 확인해 줘야 되잖아. 그 왜 그러니까요. 다 보도를 하면서 다 손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을 하려고 손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딱 이거 보고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네. 그냥 넘어갔어. 근데 사실은 언론들이 그걸 추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언론들이 그걸 안 하고 그냥 받아줬기 그 우리가 하잖아.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아니 우리는 이거 돈도 안 받고 생각 없고 상관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인데 이 밥 먹고 이거 취재하는 게 1인 언론인들이나 학자들 있잖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담화문이.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지적을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거 보죠. 노동관계법, 노동오법, 이른바 노동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 개정안을 국회가 처리하면 정말로 경제가 살까? 그리고 69만 개 일자리, 그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통과를 시키면 약 7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도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노 대표님 무슨 노동오법 개정안, 이게 진짜 이번에 한 개 빼고 그냥 그럼 파견법 빼고 나머지라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견법이야말로 뭐 제일 나쁘니까 이거는 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없어요. 사실 지금 파견을 줄여야 되거든요. 파견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 그 노예노동, 강제노동, 뭐 아동노동에 버금가는 이제 가장 나쁜 형태의 노동이고. 그 중간 착취를 합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거 포기했다고 해서 나머지는 괜찮은 거냐. 지금 이제 기간제법이라는 거는 사실상 비정규직을 갖다 양산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현행법에 의하면은 2년 있으면 이제 고용해야 되는데 그걸 또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4년으로 하면은 그럼 4년 후에 고용시키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미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간제법 자체도 당연히 폐기되고. 이거 아니 기간제법을 2년에서 4년으로 하지 말고 2년에서 20년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2년에서 20년으로 하면 거의 정규직화 되는 거 아니에요? 늘리려면 그 해필 4년이나 이거야. 늘리려면 40년으로 늘리면 안 되나? 그러니까 늘려서 지금 얘기는 이제 뭐 늘려서 전국직화 된다면 확 늘리지 이제 그렇죠. 그 얘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0년 하면 미안해서라도 고용해 줄 거 아니냐. 네, 우선 파견법은 좀 소개를 드리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좀 고령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옛날에 인천공항 건설할 때는 소위 말하는 일용 노가다들 다 자기 일당 10만 원 자기가 다 받잖아요. 근데 인천대교라고 바다 위에 세계에서 두 번째 긴 다리를 건설해. 그때는 건설이 파견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투입되는 모든 건설 노동자들은 파견 회사를 통해서 그 들어간 거고 임금을 좀 떼이고 20%. 예, 20% 떼이는데 최소 20%고 더 많이 떼이는 데도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큰 병원 가보면은 거기는 그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회사에서 온 간호사들이 있어. 그렇죠. 이런 분들은 보면은 한 달에 한 70만 원씩 떼여요. 파견회사가 1인당 70만 원, 60만 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앉아갖고 돈 먹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병원의 노동조합에 들어가지도 못해. 왜? 파견회사의 직원이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출근하고 있는데 문자로 다 귀하는 해고 이러면 끝나는. 이제 그래서 기업에서도 왜 이 파견을 자꾸 늘려달라고 하느냐. 파견 늘리면은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닌 게 되는 거야. 노무 관리 필요 없는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파견을 늘려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 55세 이상 얘기한 건 뭐 때문이에요? 55세 이상 고령자 뭐 전문직 관리직에 연봉 5천만 원 이상 여기 파견 범위를 되게 확대한다는 거죠 지금. 그거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뭔가면은 뿌리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주조 금융용접. 이 제조업은 지금법은 제조업은 파견이 안 되죠. 일체 못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파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 자체가 파견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으로 법원 판결 받은 게 다 이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문짝 용접하고 뭐 금형하고 주조하고 이게 다 금속 산업과 같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이게 파견으로 다 바뀌면 제조업이 붕괴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제조업은 있죠.
제조업은 있지만 인간 착취의 현장으로 아니, 변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대접을 안 해줄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 튼튼한 게 이 사람들이 다 저기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되고 그 경제적인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파견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산업 경쟁력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전체적으로. 실제 쓰는 사람과 고용되어 있는 회사가 실제 나를 쓰는 회사하고 내가 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회사가 다 온 국민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속돼 있는 회사에서 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고 내가 실제 지휘를 받는 일하는 데서는 니 우리 회사 직원 아니잖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럴 바에는 그냥 대통령 한 명 파견받으면 돼요. 저기 괜찮은 나라들 있잖아. 아, 예. 정치 민주화가 잘 된 나라들로부터 해가지고. 메르켈 대통령 좀 퇴임하고 나면 파견받을까? 아, 독일은 재정 흑자가 뭐 1,000억 유로라나 하여튼 뭐 세상에. 아, 그건 남은 나라 얘기하지 말자고. 부럽더라고. 열받아. 하여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는 일단 지금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하라는 건데 나머지 4개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법이죠. 그죠? 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서 2년 해놓고 또 자르고 또 편법으로 또 하려니까 좀 눈치 보고 그러니까 아예 한 4년 비정규직으로 쓰게 해주라.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지금 노동계에서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야당도 그렇고. 나머지는 뭐예요? 근로기준법은 뭐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뭐 대통령 단축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단축만 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8시간 이내에 특별 연장 근로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하는 거는 잔업수당, 휴일 특근수당 안 주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 근로시간은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은 근로시간을 갖다가 세계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단축시키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 값싸게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일요일까지 일을 시켜가지고 60시간 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소위 말하는 잡쉐어 정책에도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주의 기본이 이제 40시간 이제 582 40, 5 곱하기 8 하루 8시간씩 거기 하고 이제 잔업 일주일간 12시간 맥시멈 해가지고 52시간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그 특별 연장 근로라 해서 한시적으로 8시간 허용해주면 60시간까지 되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그리고 그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러 끼워넣은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해놓고 그래서 마치 전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되는 것은 양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는 한시란 이름으로다가 한시인데 이게 몇 시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가 안 나와 있어. 네. 이게 오후 1시인지 새벽 1시인지 안 나와 있고 일주 8시간 내 특별 연장 근로로 실시한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 늘리는 부담을 갖다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리고 이제 그거 있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명확한 이제 규정이 없어서 지금 다 법원까지 가고 있잖아요. 최근 판결을 보면 복지카드 포인트 주는 것까지도 다 통상임금으로 넣으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주던 거는. 근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그 범위를 해놓은 게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일자리하고 늘어나는 거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월급 깎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로기준법으로. 이것도 지금 문제고. 고용보험법은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쟁점이 있긴 한데 좋아지는 것도 있고 좀 나빠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 이건 좀 뭐 타협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산재보상보험법 이것도 뭐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거 있고 이렇게 해서 소소한 겁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사실은 좀 타협하면 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 나온 개정법으로 통과시키도 큰 문제는 아닌데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그 기간제법 파견법 이 세 개는 지금 형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정의당과 그다음에 지금 더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이 전체를 갖다가 다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하나가 다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 방금 지적하신 3가지는 절대로 안 된다. 나머지는 좀 논의해 볼 수 있다. 통과하는 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타협을 해야지 대통령이 엿장사도 아니고 이거 뭐 하나 뚝 잘라내고 5개 중에 4개만 해줘.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거죠. 거기다가 지금 아까 제가 경제위기 극복 방안 소개하면서 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원샷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면 최대 69만 개 일자리가 나온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가능한 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G20 하는데도 200조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 과장은
그 원샷법은 노 대표님이 뭐 좀 정의당 입장도 있고 이게 그 선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이 말하자면 이 원샷법 이용해서 그 경영상의 그 대량 해고나 이런 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원샷법을 명분으로 이 마구잡이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우려하는 건데요. 예. 이것도 좀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좀만 더 손을 봐서 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도 저는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담화해서 니네 이거 안 해줘. 경제위기 극복 안 된다. 국민 보고 심판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야, 그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는 최선 다해서 이런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국회가 이걸 처리 안 해줘서 그렇다. 이것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야당에서도 이건 대기업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반대하는 걸로 보도를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도 국민 경제에 보탬되면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악용 또는 오남용할 위험이 있는 법이어서 그런 오남용의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좀 보완을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죠? 이것도? 법을 조금 손보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금 의료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게 쟁점이죠.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의료민영화. 예, 기본법이니까 뭐 거기서 세부적인 규정은 없지만 향후에 의료법이라든가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시장 제도, 시장 논리를 더 많이 도입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이래요. 69만 명이 뭐지 이게? 그 근거가 뭐냐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돼야죠. 그 제가 이것도 이제 막 찾아봤어요. 네. 막 찾아봤는데 지금 정부는 근거 제시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도 자료에만 나와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에 이제 얼핏 기억이 나는데 2006년도에 사람 입국 일자리 위원회라는 국정과제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1인당 GDP 국민소득이 15,000불일 때 서유럽 국가하고 우리나라를 교차 분석을 한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그때 대통령한테 보고도 됐고. 저도 그 회의에 멤버로 들어가서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15,000불 상황에서 1인당 국민소득 15,000불 상황에서의 고용구조하고 뭐 독일, 영국 등등 서유럽 선진국가들이 15,000불일 때 고용구조하고를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서비스 분야에 한 90만 개 이상 우리가 이 고용이 적은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주된 내용이 보육, 보건, 건강관리, 복지 이런 사회 서비스라 그래서 그때 약 90만 개 정도의 고용 창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초기 재정 투자를 해서 시장 형성을 하자. 이제 그 논리에서 나온 게 장기요양보험법 같은 거였어요. 그게 국가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아직 시장이 없기 때문에 고용이 창출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분야에서 10만 명 이상 고용 창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일부를 숫자를 빼서 69만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69만 명이라는 게 우리 경제 구조가 갑자기 달라질 리가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회 서비스 분야의 그 일자리 결손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뭐 고국옆에 호텔 짓게 하고 뭐 하고 이런 걸로 지금 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예.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이 수치는. 이건 사실 뭐 사회복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시스템이 복지. 쉽게 말하면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복지 분야의 투자가 약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죠. 예. 그 얘기를 한 건데 지금도 앉아가지고 고국 옆에 호텔 짓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는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 지금 서비스 발전 기본법, 산업 발전 기본법과 직접 관련된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일부 영향은 있겠으나 이 공공 서비스, 보건 서비스, 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에 대한 공공 투자를 늘림으로써 거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때 생길 수 있는 일자리 숫자거든요. 제 추측이 그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었어. 황당무계한 네. 마치 그 4대강 사업하면 일자리 30만 개 생긴다라고 그러니까 그 했는데 실제로 보면 10,000몇 개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반이 보면은 제가 그 남한강의 이포부라고 거기도 가봤지만 거기 가보면은 모든 그 현수막이 산업안전 현수막이 중국말로 돼 있어. 중국도 뭐 예, 중국 사람들이 와가 일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몇 명이 와서 여기서 일하느냐 했더니 34명이 와서 일한다고 직접 확인한 바도 있는데 실제 일자리 효과가 거의 없었던 부분이거든. 그런데 큰 차이는 이명박 대통령은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물통을 키워서
크게 키워서 물을 가두면 물이 맑아진다 이런 얘기는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기에는 고려대학교를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동지상고를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거짓말한 거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몰라서 이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몰라서. 모르면 죄가 덜한가? 속은 편하겠네. 뭐 모르고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 각하는 알면서 거짓말할 분이 절대 아니셔. 그럴 분이 아니셔 내가 생각하기에. 예, 순진무구하셔서. 자 이렇게 통역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보죠. 겨울철이 즐겁다. 왜? 탐라 오렌지가 있기 때문. 한라산 비탈길에서 제주 앞바다의 물대포를 견뎌낸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서귀포 감귤. 그 맛에 중독된 분들의 전화가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네요. 탐라 오렌지가 있어 올겨울도 참 다행이야. 밭에서 딴 그대로 세척하지도 코팅하지도 않고 싱싱한 자연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탐라 오렌지를 검색하거나 전화 010-2827-3917 010-2827-3917로 주문하세요. 제주도 3명의 총각 농사꾼들의 걸작품 탐라 오렌지 주문하세요. Right now. 대한민국 대표 정치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정치 카페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마스터@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톡톡 튀는 광고를 정치 카페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 대북 심리전이요. 아, 나 웃겨 죽겠어. 이거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어려울 때 손잡아 달라는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안보 위기 해소와 관련된. 나는 근데 언론에서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거든요. 휴전선에서 뭐 북한 확성기 틀어놓는다고 체제가 무너진다고 믿는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떠드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북한 애들이 굉장히 묘한 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전범에 대한 모독 이런 거 못 참잖아요. 못 참지. 거기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인데 이게 무슨 그 체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냐. 그다음에 어제 또 뉴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 북한 애들이 확성기를 거꾸로 돌려냈잖아요. 자기 쪽으로. 네.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맞받아치잖아요. 들려올 수는 있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도 안 들린다. 안 들린대.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틀면 자기들도 트는 거야. 그러면 멀리서 오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확성기 소리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트는 소리가 섞여갖고 그거 못 알아듣는 거야. 전파 방해지 일종.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실질적인 체제를 뭐 혼동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일종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IS들이 교회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IS들이 샤를리 앱도를 갖다 때린 거는 샤를리 앱도 만평을 보고 뭐 이슬람이 무너진다 이런 공포감이 아니잖아요.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부분에 대한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하는 건데 한국에서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게 되면 이 기자들이 정말 IQ가 있나 정말 아무 효과가 없는 거를 사실은 이게 국내용이라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는 도대체 뭐하냐 저 핵실험하고 있는데 정부 뭐하냐 그걸 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지금 전력 낭비 아니 남북이 다 전력 낭비하고 있는 거고 이게 온실가스 문제하고 연관되는 거지 이게. 에너지 낭비. 아니 노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통령의 담화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목함지뢰 사건 직후에 전격적으로 남북 회담이 성사가 되고 전통문이 오가다가 이제 8월 25일 날 장현에 합의 도출이 됐고 이제 당국 회담도 하고 물론 지금 다 끊어졌지만 다시 이산가족 상봉도 한번 했잖아요. 설에 추석 지나고 나서. 그런데 이게 확성기 방송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이 논리의 연쇄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북한이 이 확성기 방송이 진실을 퍼뜨리는데 위협을 느낀 나머지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기로 했고 우리가 요구하는 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도 해줬다. 이 논리의 연쇄. 이게 개연성이 있냐고요. 아니 그게 개연성이 있다면 핵실험을 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풀려가는데 핵실험을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것이고 지금 일단은 엄연하게
이게 이제 2년 만에 핵실험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확산기 트는 거 이런 건 다 이제 어찌 보면 예상되었을 반격인데 그런 거 전혀 겁내지 않고 개성공단 문 닫는다도 겁내지 않고 계속 자기 마이웨이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감으로써 우리가 한반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위기라거나 이런 것들이 더 증대되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잖아요. 예컨대 북한은 이제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24 조치 뭐 해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안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정부도 이른바 전략적 인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얘들이 그냥 우리가 한번 먼저 이렇게 해볼까 이런 차원에서 그런 유화 제스처가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대북 확성기 이걸 들고 얘들 쫄아가지고 마지못해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기는 게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보고가 그렇게 올라간 거야 각하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각하 이렇게 하니까 역시 각하 용단 때문에 쟤들이 낚였잖아요. 그렇지. 위대하신 건데 각하. 그 말을 믿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각하.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인다 선하다. 내시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거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다. 북한이 이 확성기 방송이 전하는 진실 앞에서 움츠려지고 위협을 느끼고 반성을 해서.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종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해 이게. 그 유치한 얘기거든. 아니 그게 이제 지금의 사태를 설명을 못 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설명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실인 줄 알지 사람들이. 네. 같은 논리 아니에요. 종편에서 계속 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북 확성기도 계속 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믿을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만 믿어야 되는데 이걸 본인들이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믿어야 진심을 실어서 홍보를 하지. 우리 지난주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모셔서 누리 예산 얘기 들으면서 그분이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 쪽 대응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때 진 교수는 안 계셔가지고 이제 우리 둘이서 노 대표님하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 진단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지금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어찌 보면은 꼭 대외적으로는 이제 자기들도 그 실험 동의하지 않는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좌절시키거나 또는 자제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걸 또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쪽은 속수무책인 것이고. 지금 나진 선봉은 이제 일부 다큐 같은 데서 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진 선봉지구는 지금 경협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과거 육자회담 할 때는 중국 정부가 주도를 해서 러시아까지 끼워서 우리가 했잖아요. 균형을 맞추려고 한미 일에다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없으면 짝이 안 맞으니까 러시아를 끼워서 해서 한반도 정세에 육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러시아가 뭐 동참해서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육자회담이 중단되면서 푸틴의 러시아와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러시아도 한 말도 안 하잖아요. 네. 원래 북한 핵위기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육자회담인데 육자회담에 한미일 3국 수석 대표들이 막 만나고 전화통화하고 막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정작 나머지 상대방인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는 아무 갈등도 없고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아니 육자회담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 미국의 의지예요. 예. 의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육자회담이 다시 이제 그 회생 프로그램을 갖게 되는 건데 미국이 안 나서는데 저쪽에서는 여러 차례 육자회담을 정상시키자고 중국도 얘기했고 러시아도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발언도 참 문제가 좀 있는 게 아까 이제 뭐라 그랬죠? 뭐 어려울 때 돕는 게 뭐 진실한 파트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은 가가지고 중국말로 이렇게 맴단히 하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중국이 내 친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진실한 파트너랑 우리를 도와줘야지. 근데 북한하고 중국은 70년 동안 친구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북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자아도취성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나르시즘이 문제야.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제정신 갖고 그 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말은 지금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 이렇게 되면 너무 아마추어지. 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어요. 며칠 전에. 북한 핵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예. 일부러 그랬던 거죠. 예. 예.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4차 핵실험하고 며칠 안 됐는데. 반응 안 보이겠다는 거죠. 생각했다는 거죠. 무시하겠다는 거지. 이른바 전략적 몹시 인내죠. 그러니까 제가 몹시 인내. 제가 지난주 썰전 녹화를 월요일에 했던 게 이제 목요일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 줄 평을 하라고 그래서 김구라 씨가 여기 사람 있어요라고 외친 거라고 북한이 누구를 향해서? 오바마를 향해서. 왜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리비아에 이어서 이란하고 쿠바는 물론 핵은 아니었지만 쿠바하고 풀었고 리비아 풀었고 그전에 이란마저도 지금 핵 협상을 해가지고 풀었잖아요. 이란 핵 폐기하기로 하고 이란이 국제 시장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이란 모델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북한이. 근데 오바마 형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 한번 쐈어. 형 여기 우리 있어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바마가 나는 몰라 그러고 생까버린 거예요. 그렇지. 지금. 여기 사람 있어요 하고 이제 소리 지르니까 밖에 비가 오나 이러는 거죠. 결국은 오바마의 입장은 이런 거죠. 한국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나서느냐. 굳이 나서서 북한 보고 야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뭐 동북아 균형자론 뭐 이런 입장에 따라 가지고 가능한 한 한국이 역할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미국을 갖다 끌어들이고 그 사이에 뭐 협력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명박 정권 이후에 한국 정부의 태도는 그냥 미국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냥. 근데 미국은 한국을 따라가요 또.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럼요. 이유가 없지. 무기 많이 팔고 지금 좋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인내 이 노선을 끝내고 되돌리는데도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없는 거. 한국 정부 해야 역할은 전혀 없는 지금 금강산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몹시 인내, 그냥 인내도 아니고 몹시 인내를 끝내려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중국 보고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미국 보고 B-52 보내달라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지 사실은. B-52 보내면은 그게 사실 중국도 사정권에 드는. 중국이 더 기분 나쁘지. 그렇지. 더 기분 나쁜 건데 그 불러놓고 중국 보고는 또 이렇게 오빠 지난번 나하고 데이트 한번 했잖아. 뭐. 내 중국말 했잖아. 아니 뭐 그렇게 웃을 일은 아니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뭐 4차 핵실험이 끝났지만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북한 쪽으로서도 좀 실망스러운 거겠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뀌는 거는 다음 핵실험이 오차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말고는 바뀌는 게 없어. 야, 그 핵실험을 계속하는데 우리는 웃고 있고 대통령이 이 장면을 보면 화를 되게 내실 거예요. 안 보이시기 미비하다고. 우리 보고도 제재 동참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가 사실 일문일답한 거는 언급 안 할게요. 일문일답은 너무 민망해서 넘어가죠. 그냥. 일국의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거시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 모든 통역기 아니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해프닝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다.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제목은 몰라서 그랬어. 가 적합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는 알고 이렇게 한다고 보기에는. 모든 일들이 너무 같은 수준에서 놀아요. 북핵 대처부터 시작해서 무슨 G20 1등 뭐 평가 1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내용 말들이에요. 이게 아무런 현실의 의미가 없는 말들. 통역은 제대로 됐기를 바랍니다. 그 패러다임이 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여기 뭔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 위기하고 안보 위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냐 월남 패망 얘기를 해요. 네. 그다음에 국회 탓을 해요. 네. 이게 딱 그 박정희 그 패러다임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고 방식.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의원 정서의 3분의 1인 100명 정도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효과적인 국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유정해. 네. 그리고 월남 패망 같은 걸 안 하려면 언론을 완벽히 통제해서 국민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들이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울 때. 근데 예를 들면 또 황당한 건 뭐냐면 좀 전에 또 OECD 1등하고 뭐 2등하고 경제 잘 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OECD라 그랬다고 월드뱅크라 그랬다고. 그러다 좀 있다가는 경제가 또 위기라 그러고 이게 분열증적 상황이잖아요. 아니 1등인데 1등 해야 되는데 2등 한 게 위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말이 안 되잖아요. 통역을 했는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 말이 안 되는 걸 통역했으니까. 그러니까 통역한 결과를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통역을 잘못해서 아니라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원래 말이 안 돼요. 통역은 제대로 된 거죠. 통역해도 말이 안 돼. 원래가 말이 안 됐는데 통역을 제대로 하면 말이 안 되지. 아니 근데 나도 사실은 좀 더 잘 통역해 보려고 이 대통령의 모든 말씀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근거가 검색이 안 돼. 어떻게 되면 좋아 이게. 구글 신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거든. 그게 이제 프린시플 오브 체러티를 해서 호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남의 말을 해석할 때는 일단 그 말이 최대한 말이 되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내가 일단 말되게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부분에서 비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된 거야. 대통령이 한 얘기에는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그 전제가 잘못된 거야. 그 전제가 잘못된 걸 확인한 거지 이제 우리가. 그게 통역의 성과예요? 네, 통역의 성과입니다. 네. 저희 능력의 한계입니다. 제가 이 며칠간 이 통역을 해보려고 제대로 해보려고 몹시 노력했는데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청와대 상황이 좀 보여요. 보이죠. 이 사람들 멘탈리티하고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대통령은 자기가 굉장히 현명하게 모든 일을 다 알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데 다만 일부 그 좌파들하고 좌파 언론이 회방을 놓고 국회가 말을 안 듣는 특히 국회가 아니고 야당이 사보타지를 하고 여당까지 내가 원내대표 쫓아내고 다 정리를 했는데 야당이 말을 안 듣는데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야당을 완전히 심판해라. 100석 미만으로 심판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좌파의 선동에 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담화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담화하면요. 담화하고 이제 이 현안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해석과 진단과 처방을 내리게 되면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다 미친 사람이랑 바보는 아니라 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꽤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밑에서 대통령이 뭘 원하는구나, 어떤 걸 원하는구나를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어떤 근거 있는 이래야 더 나은 거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부잖아 지금 보면. 아니 대통령이 야 이거 무슨 그 G20 이거 IMF하고 뭐 월드뱅크인지 아니면 OECD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평가했다는데 평가서 원본 좀 가지고 와봐. 그 얘기는 안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원래. 그러면 소문이 쫙 나가지고 어디서도 다른 데서도 거짓 보고를 못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대통령이 저분이 좀 음식 취향이 좀 맛이 간 걸 좋아하는구나. 약간 상한 거. 그러면 다 그런 거 이제 주로 상한 거 일리는 없고 그냥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원래 재료가 뭔지를 모르게. 다만 입맛에 맞게. 좀 비극적이에요. 한 국가의 운영이 이 정도의 지적 수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믿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 자체가 비현실적이잖아요. 보면은 이 사람들 모던해. 뭐 약간 무슨 그렇죠. 가상과 현실이 중첩 뭐 이런 거. 파타피지컬이에요. 진 교수 담당인 것 같아. 하면 나의 한계는 넘어섰어. 내 한계는 형이하학의 세계에서 해석해보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형이상학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것 같아 앞으로. 그 타임라인을 진 교수가 하면 어떨까? 아직 계속 하세요. 형이하학의 한계를 느껴. 자 여기까지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통역을 마치고요. 이제 그냥 끝내면 좀 서운하니까 정가 소식만 간단히 짚어보고 몇 마디만 나누고 끝낼게요. 지난 한 주 동안의 큰 뉴스들이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전 새누리당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의 무슨 싱크탱크였죠. 비대위원장 정확한 직함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거기 핵심 인물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 인물로 했던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 장관 하여튼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이분을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분이 영입되자마자 문재인 대표는 곧 사퇴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당은 한상진 공동창준위원장이 국부론을 펼쳐서 시끄러웠어요. 이 얘기는 이따 2부에서 좀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지금 4번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정의당은 다릅니다 캠페인을 총선을 앞두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정가의 뉴스인데 또 새누리당은 빼면 안 되겠죠.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마포을 갑인가요? 노웅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그 지역에 뛰어들었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나갔던 사람들이 지지율이 안 올라서 지역구를 막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그 내부에서 친박은 아랫목 그러니까 강세 지역 그다음에 비박은 운목 그 여당 약세 지역에 출마하는 거냐 이런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정도가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중요한 정치 뉴스들입니다. 그 노 대표님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움직임들을. 예, 뭐 일단은 그 현상적으로 드러난 걸 봐서는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지지세가 좀 이렇게 약화되는 상승세가 멈추는 이제 그런 게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사실 계속해서 이제 좀 수세적이었고 방어적이었던 더민주당이 이제 그 외부 인사 영입하는데 그 경쟁, 뭐 그것도 하나 요즘 정치가 이제 그런 어떤 퍼포먼스 이제 경쟁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좀 실속이 있죠. 예, 근데 더민주 쪽이 훨씬 좀 이렇게 그 주목을 받고 이렇게 호감을 사는 데는 성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뭐 평가하려면 역사적 평가 등 해가지고 뭐 옛날에 뭐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분을 갖다 데려온 거는 문재인 대표로서는 굉장히 그 점수를 딴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안타, 2루타 이런 거 막 치다가 이거는 그냥 홈런 제가 볼 때는 3루타는 친 것 같아요. 최소한 3루타는 타점이 생기는 거죠. 타점 생긴 거죠. 그에 반하면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5명 영입했다가 3명 또 취소하고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현역 의원 13명인가가 뭐 예비 의총도 했더라고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했어요? 했어요. 예비 의총. 그쪽도 이제 정리가 좀 문제가 이제 앞으로 시끄러워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씨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람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떨궈내야 되는데 그럼 가만히 있겠냐면 이 사람들이 탈당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영입은 뭐 거기서 별로 한 게 없지 않나요? 영입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영입이 잘 안 되고. 본인만 영입했죠. 예. 한 분 영입하셨더라고요. 저기 권노갑 씨인가? 영입했어요? 아니 김한길 씨가 만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더라고요. 만나는 거야. 참신한 얼굴. 그런 건 영입이라기보다 수거죠. 수거. 제가 무슨 아이돌 그룹 새로 출범 론칭한다고 해놓고는 남진 나훈아 불러가지고 남진 나훈아 씨가 노래는 잘하지만 아이돌은 아니잖아. 근데 정말 오랫동안 이름 못 들었던 분들을 이번 탈당 사태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문팔계 아직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팔계 여사도 계시더군요. 그 이미경 의원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그 분당 사태 일으켰던 그 국민의당 발기인으로. 정의당 어때요? 정의당 처지가 지금 지지율 상승세도 꺾였고 짜증나는 상황이죠, 진짜. 네, 정의당은 상당히 어찌 보면 이번 이 민주당의 새정치연합에서 이렇게 안신당이 나오고 이러면서 생겨난 이 변화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둘이 붙게 되잖아요. 모든 언론의 관심이 둘의 갈등에 모아지게 되거든요. 어떤 최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한 반으로 얼마 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는데 그 줄게 된 배경이 약 15% 정도가 기존 정의당 지지자 중의 15% 정도가 안신당으로 갔고 그리고 약 33%가 더민주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안신당으로 간 사람은 우리도 그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야권이 저렇게 지금 긴장 상태와 대립 상태로 가게 되면서 더민주당이 불안해지는 그 상황에서 더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서 가는 지지 거죠. 정당을 선회한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민주하고 정의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경우에 더민주가 어려워 보이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지금 그쪽 우리가 힘을 실고 불이 거기서 났으니까 불 끄러 가는 식으로 이제 된 거고 이게 좀 더 가게 되면은 이제 총선에서 정당 투표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야당 지지자 중에 일부는 인물은 뭐 그 제1야당 후보를 찍더라도 산유리당을 이겨야 이제 되니까. 정당 투표는 이렇게 앞으로 커 나갔으면 좋겠다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제 진보 정당을 찍었던 이런 분들이 지금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왜냐면은 제1야당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 제2투표, 정당 투표가 대거 이 인물 투표와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타겟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정의당은 다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플랜카드 걸고 하는 이 캠페인이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굉장히 애를 쓰고 다양한 이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참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지금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의당이 다른 당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면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글쎄요. 이게 뭐 굉장히 애를 써서 노력해서 만든 거라서 함부로 뭐라고 하긴 힘들지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정의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촉발시키는 거겠느냐.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 있어요. 예. 예. 아니 우리가 정의당에서 하는 팟캐스트 방송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의당이 하는 건 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그 잘 까는 우리 진중권 교수가 평당원 입장에서 한번 까봐요. 좀.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뭐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뭐 고래가 좀 잘라져 가지고 두 마리 이제 돌고래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한들 이게 이제 주목을 받기 힘들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한다 하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라 뭐랄까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전략적인 지지층들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낮은 지지율에 머무르는 당이 되자고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지지층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쪽 거대 정당에서의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있게 되면은 쉽게 무너지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 문제. 답답합니다. 그 이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사람들이 다른 걸 색다른 걸 좋아할 때도 있죠. 색다른 걸 좋아하는 건 살기 좋을 때예요. 살기가 편하고 큰 고민이 없으면 색다른 거 좋아해요. 근데 지금 특히 이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 또 역사의 퇴행을 최소한 중단시키고 다시 역사를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믿는 유권자들, 시민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좀 새로운 거, 색다른 걸 좋아할 때가 있는 반면 내가 바라는 걸 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때도 있어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당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당. 저는 지금은 정의당이 우리는 다릅니다라고 말해서 표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다르다고 할 때 뭐가 다르냐? 니네 뭐 다른데 이렇게 말할 때가 뭐가 다르다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역사를 앞으로 다시 밀고 나가고자 하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해주는 당입니다. 다른 당들은 자기 이익 챙길지 몰라도 이렇게 어필하지 않으면 주목 못 받으리라고 봐요. 그냥 고래 싸움 났기 때문에 새우는 주목 못 받는다 그 생각도 맞지만 왜 우리는 새우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 정의당은 다릅니다. 이 슬로건 가지고는 어필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사람들은 지금 절박해요. 너무너무 절박해서 이 구호를 보고 있으면 정의당은 한가하네? 살만한가 봐? 오히려 이런 반감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이 시민들의 어떤 절박한 어떤 심리 상태, 감정, 어떤 절박한 시국인식 여기에 부합해 들어가는 슬로건과 전략과 행동을 세우지 않고 쭉 해오던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 네, 이게 그 선거를 앞둔 캠페인으로서는 이게 좀 너무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니까 뭔가면은 이게 한 방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다르다 하면 뭐가 다른데 아니면은 네. 다르다 그러면 그래서 뭐 다르면 지지해 줘야 되나?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르면 지지해 줘야 됩니까? 뭐가 더 낫다거나.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지지하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보면 너무 좀 관념적이에요.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거는 이제 실무를 하는 홍보 전략 담당자들이 회의를 거쳐서 확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 시기에 우리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어떤 상황인식, 이 상황인식 속에서 나오는 어떤 전략적 목표, 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어떤 행동의 방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슬로건이 거기에 맞게 나오는 건데 지금
문제는 슬로건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전략적 방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딱 가닿는 슬로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정의당 지도부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번 총선은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이제 이런 문제란 말이죠.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게 더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분열이에요. 예. 여기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한 우리의 행동 방식이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릅니다. 한 발 떨어져 있죠. 뭐라고 하면서 얘들도 나쁘고 얘들도 나쁩니다. 우린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양쪽 진영한테 욕을 다 먹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다른 것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장 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을 남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우리 문제로 끌어안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그러니까 슬로건이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 들어가야 될 네. 것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 줘야지 대중들이 아, 저 당을 이런 이유에서도 지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달라요라고 우리가 말을 할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판단하게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저긴 다르네라고 느끼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파는 회사가 우리 상품은 좋습니다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믿어주냐고요. 사람들이 그 제품을 보면서 써보면서 들여다보면서 이거 다르네라고 느낄 때 더 좋네라고 느낄 때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말로 제시해버리는 홍보가 최악이거든요. 그게. 이건 홍보가 아니에요. 올바른 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고 진짜 올바른 책이네라고 느끼도록 책을 써야지 그게 좋은 거지. 이 책이 올바른 책입니다라고 말을 해서 그 책이 팔리겠냐고요. 저는 이 정의당은 다릅니다. 이거는 사람들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저 당은 정말 우리가 좀 평소에 좀 비판적으로 대하는 다른 정당의 어떤 못난 점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당은 정말 달라. 지지해 줘야겠어.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주장하라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답답해요, 저는.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차라리 우리는 똑같습니다. 정의당도 똑같습니다. 아, 똑같은데 왜 안 찍어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식으로 뭔가 저 사람들한테 이 상황에서도 저 사람들 좀 찍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하면서 그 문제 다뤘어요. 왜 노무현 바람, 안철수 바람은 왜 특정한 자연인을 통해서 불까? 어떤 조직이, 공당이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없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정의당이 결정한 어떤 방침이나 행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아무리 당이 작아도 관심을 끌게 돼 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해결을 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이게 상황이 좀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 더민주당 속에서도 이른바 비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사람들 다 침묵하고 있잖아. 그렇죠. 눈치 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말 한마디 굉장히 해가지고 굉장히 했다가 서울 지역의 호남 유권자들 괜히 심기 건드리거나 몇 %만 빠져도 다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뭐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쟤네들 당이고 저기 남의 당이거든 사실은. 근데 여기 당에 대해서 우리가 막 깨가지고 얘는 뭐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 흐름 속에서 대중들이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날짜별로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총선 때까지. 앞으로 90일 동안 야권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 거라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의당의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각 정파들이 자기 나름의 다른 프로그램을 제시하든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 반응하든가 이렇게 해서 뭐가 진행되는 느낌이 와야 정의당이 주목을 받는 거지. 우리는 조그마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 탓을 하면서 앉아 있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약간 약간의 뭐랄까 캐스팅 보트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뭐 부분적으로는 그거 포함해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권자들의 판단이 헷갈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좀 더 주목을 모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심과 주목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한 건 가지고 안 되는 거고 어차피 그쪽 축적이 되면서 그런 역할도 좀 역할론이 제고가 되는 거지. 그냥은 안 됩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자연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정의당이라는 하나의 공적 조직이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 프로그램들을 만들지 않으면 큰 당은 말만으로도 돼요.
크기 때문에 작은 당은 그걸로는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예, 정의당 지도부에서 심각한 검토를 해보기를 예. 촉구까지는 아니고 그냥 권고드립니다. 예. 평당원 여기서 떠나가면 곤란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정의당에다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는 해도 안 쳐다보고 마이크가 작고 이런 언론의 무관심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은 듣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A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B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그게 호감이 안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정책만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또 잘 쳐다보지도 않는데 파워가 없으니까 정책을 얘기해도 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언론을 상대할 게 아니라 국민을 직접 상대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4.13 총선 아니면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가이드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만들어내가지고 아무나 이 정의당을 지지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에서 누굴 찍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북이야. 그래가지고 이 이용자들이 내가 원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육아정책, 교육정책, 무슨 노동정책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선택해 가다 보면 당신은 어느 당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런 전술적인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라도 유용하네 이렇게 좀 유용한 거네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지금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잘 안 통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어떤 그런 발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런 얘기들은 책임성 있게 그 당을 이끌고 나가는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요. 예, 좀 심각한 자세로 논의해서 뭔가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타임라인 오지랖이 넓어졌는데 원래는 최고 존엄의 담화문만 보려고 그랬다가 막판에 상당히 정의당으로서는 자기 성찰적인 대화들을 주고받아 봤습니다. 네, 이걸로 정리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